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업로드한 시간이 조금 길어서 사이 변화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화면이 안 나오네요. 제가 노트북을 바꿔서 지금 그래서 화면 없이 예, 진행을 좀 하도록 하고요. 없으니까 집중은 더 잘 되네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 엘리자, 일라이자, 예, 일라스라 그러나요? 일라스 케이스를 이제 봤습니다. 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쭉 보고 있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자들은 종종 이제 무가치감과 공허함을 낀다. 요게 이제 경계선 성격의 특징 중에 또 하나로 많이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죠. 요 무가치감은 자기 존재에 대한 느낌, 그다음에 이 공허감. 공허감이라는 게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어느 정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다시 환기시키는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성격 장애라고 하는 게 어, 이게 카테고리라고 하죠. 범주로 이렇게 진단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초기에 서론 부분에 나왔지만 연속성. 그래서 정상 범주에 들어가는 수준부터 점점 심해지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디스오더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래서 연속된 형태의 정도 차를 가지고 있는 장애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건강한 사람도 소위 말하는 이 노말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무가치감이나 공허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경계선 성격 장애의 정서에 있어서는 이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또 오랜 기간 유지된다는 거죠. 종종 이제 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와 딸의 성적 학대에 대한 만성적인 과구력과 관련된 강렬한 대인 관계에 발생되는 아, 투멀트는 이 투멀트라는 게 아마도 이제 이 종양과 같은 PTSD에 가까운 어떤 아, 아, 용어가 아닌가? 그런 용어 한번 찾아보죠. 이- 아, 투멀투스 말 소란이네 소란. 소란스럽다. 어, 혼란, 소란, 동요. 이란 분의 원서가 상당히 언어가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 어, 이게 난이도 어휘도 굉장히 지라리 수준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제가 원서도 자료를 음, 드릴 수가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뭐 메일 주시면 원서를 영어 공부용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렬한 대인관계에서 이 발생하는 예, 투멀트 뭐에게는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 어반던먼트라고도 하죠. 디스포저블. 그러니까 유기불안을 보통 갖는 거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대인관계 그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분리불안 개념도 있고 30살 혹은 뭐 40살 이 정도 되면 예를 들면 서른이다 그러면 제 이제 사례 중에 남자를 사귀는 거가 두려워서 대인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이제 여성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가 여기 나오는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연락이 안 되면 SN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이나 뭐, 메신저 이용해 가지고 보냈는데 바로 답이 안 오면 못 견딜 정도로 불안해진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됐을 때 자기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랑할까 봐 두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랑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이 좋은 거지만 이 남녀 관계에서 사랑은 굉장히 리스키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 관계 자체가 불안정을 가정하는 게 그래서 사랑의 불가능성이라는 뭐 책도 있긴 한데 이건 차후에 시간 되면 한번 연애 관련된 부분만 따로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이 사랑하는 게 좋고 사랑받는 게 좋은데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나이 서른에 뭐 누가 누굴 버리겠어요? 그런 게 없죠.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냥 인연이 아닌 거고, 이유야 뭐 여러 가지 되지만 결국은 서로가 선택을 하지 않은 거가 가장 큰 이유죠. 사랑이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이 있는데, 이렇게 나는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다. 이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런 맥락이 있어요. 그다음에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건 이제 무가치감이죠. 나는 오직 버림받는 데만 어울려. 예. 그리고 난 내 자신을 위해 사랑받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쾌락을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해. 이거는 이 같은 이제 인지적인 요소죠, 이건. 지지되고 이것이 이제 자연스럽게 공허와 무가치감을 유발하게 되고 이 감정이 다시 뭐예요? 이런 인지를 또 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우울감과 절망, 무가치감이 일상생활의 일부인 일사군요, 일사. 이 사례에서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경계선 성격 장애는 그 뿌리질이라 그러네요. 이 잘 부서질 수 있는 이러한 신념들은 대인관계에서의 지속적인 혼란에 왜 악화된다. 엘사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그녀가 입원했던 이유였던 자살 사고와 실제 자살 이게 이제 보드라인 BPD의 특징 중에 하나죠. 뿐 아니라 우울감은 이러한 역동들의 당연한 결과다. 그렇죠? 이들 모두는 보살핌을 종용하거나, 예, 그러니까 보살핌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고, 단순히 분노와 붕괴감을 표현하기 위해 매니플레이티블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 매니플레이션이란 말은 성격장에서 좀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매니플레이션, 뭐 매니플리티, 매니, 매니플레이티블리, 그러니까 이렇게 어, 상대를 조종하는 거죠, 일종의. 이걸 매니플레이션 한다, 이런, 뭐, 가스라이팅 같은 표현이 좀 가까운 거죠. 그래서 커팅, 손목 끊는 거, 버닝, 불로 지지는 거죠. 전형적인 자해를 포함한, 그런 걸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뤘죠. 셀프한 비헤비어다. 자해. 포함하는 자기 파괴적인 충동적 행동은 경계선 성격자들, 장애자들의 자기상의 결과이자 자기 이미지라는 거죠. 타인을 충격받게 하거나 통제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너가 날 떠나면 나는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위협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기되는 거, 버려지는 거, 유기감에 대한 하나의 반응은 자기 스스로를 유기하는 거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케이스와 같은 그 케이스는 이제 경계선이라기보다는 분리불안이 좀 많았던 분인데요. 경계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모든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돌보아주는 인물과의 융합만을 오롯이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융합은 이게 사실은 인간이 독립된 개체이기 때문에 융합될 수 없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유아기의 환상 이렇게도 이제 설명합니다. 하나가 되려면. 돌보준 케어테이커라고 보통 얘기를 했는데 자기를 돌보는 사람과 융합만을 오로지 소망하는 것은 아니다. 융합은 공허감과 무가치감을 떨쳐버리게 하는 강력한 친밀감을 유발하는 동시에 그쵸?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감을 주죠. 예. 유발하는 동시에 동일하게 유해함으로부터 보호받는 강렬한 느낌, 그쵸? 위험한 거를 지켜주는. 그러나 융합은 또한 예, engulfment 좀 찾아봐야겠네요. 미리 좀 제가 해놔야 되는데 편하게 하려고 제가 읽어가면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올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의 힘에 의해 장악된 느낌과 아니면 그 심한 고통과 불안. 그러니까 일종의 잡혀먹히는 뭐 이런 예, 뜻이라. 그래서 친밀한 대인관계가 독립성과 자기를 상실하도록 한다고 느끼는 두려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해가지고 누굴 사랑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이제 예, 이게 표현이 맞는지 보지만 이제 이 잡혀먹힌다라는 의미, 표짐이라고 번역이 되네요. 이게 모순된 감정이기도 한데 우리가 대인관계를 맺는다는 게 사실은 사랑한다는 거가 뭐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교통사고 같은 거죠. 예.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발적이고 해프닝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내 차선을 잘 가고 있다 누가 들어오는 거. 근데 이제
남녀 관계에서 사랑의 측면을 뭐 좁혀서 보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 말한 대로 나의 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과정이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나를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쵸? 그래서 내 독립심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용어는 이제 랭이라고 하는 유명한 정식 분석가가 처음으로 썼다고 이렇게 나오네요. 정신의학자인 랭 하면 예.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engulfment, 삼켜짐의 두려움을 야기한다. 그래서 경계선 장애자들 이 끊임없는 혼란, 이 카오스. 사실 이제 용어를 카오스로 한 거 원어를 한 것 같은데 이거 혼돈으로 보통 변화해서 쓰는데 이게 이제 밀란이 이 단어를 썼겠지만 사실 디소드에 좀 가깝죠. 카오스 하면 이거 혼돈하면 뭡니까? 여러 개의 질서가 중첩돼 있어서 굉장히 이제 복합적인 그런 맥락으로 볼 수 있는 용어인데 어쨌든 혼란된 거, 순환을 만들고 그들의 관계들을 망쳐놓지 않는다면 만듦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망쳐놓는 거죠. 그들은 관계에서 그들의 정체감을 상실하거나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들의 무기력한 의존성의 실제에 전복되는 것에 대한 강렬한 두려움을 갖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의존한다는. 예. 그래서 이게 보통 마법적인 로맨틱한 인물의 이상화인 융합의 환상에 대한 어체치 되지 않는다는 것의 공허감은 예. 이건 이제 반대의 개념에 좀 보통 마법적인 로맨틱한 인물의 이상화인 융합, 이상적인 존재와 융합되는 철코며 예. 융합의 환상에 어태치되지 않는 것은 않는다는 것의 공허감은 그러니까 어태치되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이제 그런 환상에 자기가 이렇게 붙지 못하는 거죠. 그 환상을 이제 갖지 못한다는 의미로 여기 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습니까? 자기 가치관과 자존감을 위해 다른 누군가에 대한 총체적인 의존의 두려움을 야기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의존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역설에 대한 해답은 절대 어떠한 대인관계도 너무 안정적이 되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정된 관계가 되면 어때요? 위에 나온 것처럼 인걸프먼트 된다라는. 그래서 안정된 관계를 두지 않으려고 하고 이러한 역설에 대한 해답은 절대 했네요. 여기서 혼란은 단지 병리적인 결과일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구적인 전략이다. 이 혼란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인관계들이 너무 평범하거나 상황들이 너무 잘 돌아갈 때 안정성은 틀림없이 깨지게 된다. 이 안정된 관계를 가지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일부러 좌절시키고 타인들을 좌절되고 격앙된 상태로 유지시켜서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딜레마의 양측이 단지 간신히 견딜 수 있을 정도로 유지시키는 소프 오페라를 만들게 된다. 소프 오페라. 하나씩 읽어나가서 좀 늦죠? 연속극이네요. 네, 연속극. 이게 뭐, 용기시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사례들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조지아는 이러한 역동에 가장 잘 들어맞는 것 같다. 한번 기억 안 나시면 다시 읽어보시고. 한편으로 그녀는 타인들에게 어처치되는 것을 원하지만, 가까워지길 원하지만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그녀를 상처받기 싫고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자를 이 뭐랄까요, 연인으로 둔 사람들이 가지는 고통스러운 점 중에 하나죠. 다가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가오고. 그래서 벤자민 앞에 나왔죠. SASB 관점. 이게 기억나시겠지만 관점으로 평가되어 왔다.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는 경계선 성격자들이 유기를 두려워하고 버려지는 거, 그러면서도 돌봐지는 걸 소망한다고 강조해요. 응? 예. 양육자들은 이 환자들이 니디 되기를 은밀하게 원하므로 예. 그 스스로가 필요해지는 거예요. 경계선 성격자들은 행복이나 성공을 향한 그녀 자신의 기회들을 서서히 훼손하게 된다는. 그러니까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형태가 되면 나는 어때요? 그러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존재, 그런 존재가 됐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훼손됨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의존성의 전략을 믿고 사용한다. 친밀한 의존성은 구원자에 대한 욕구를 만들며 이는 빠르게 이상화된다예요. 그래서 자기 이 친밀한 의존성의 전략을 의존하게 됨으로써 상대를 이상화시키게 된다. 벤자민은 경계선 성격 발달에서 네 가지 특징을 연구했는 첫째는 가족 혼란, 그렇죠. 가족 내에 싸움, 불륜, 낙태, 간통, 음주 관련된 행동화, 그다음에 자살 시도, 살인, 구속, 예. 그다음에 디소니, 이것도 한번 소잉죠. 부인, 거부, 인연을 끊다. 그러니까 인연을 끊는다니까 부모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버리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일릭시트 벌스 하면 이건 이제 의도되지 않는 어떤 이게 일이란 뜻의 일. 그렇죠? 그러니까 병적인 어떤 출생. 결정이 아니라 불법이네요. 불법적인 아, 불법의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출산. 그럼 뭐 이 뭐랄까요? 불륜에 의해서 태어나거나 이런 요소들. 그래서 이들 사건들 중 어떤 것은 비극적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이들은 경계선 성격의 가족에서 권태로움으로부터 무사히 삶을 유지하는 극적 감각에 기여한다.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사실은 권태로움을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미래의 경계선 성격 장애자는 이 미래는 이제 지금 경향이 있는 아직 발병되지 않은 그러니까 진단될 수 없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의 경계선 성격 장애자는 종종 일종의 중추적이거나 주축이 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가족 구조 안에서 이제 나이가 어린 그래서 가족의 러빌리티, 유동성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불안정한 거예요. 러바일리티라고 하는 가족의 유동성, 그다음에 이들의 형태, 컨피그레이션은 모양이죠. 와 커헤시브니스는 이제 가족이 응축되는 거예요. 이 수소의 빠른 변화는 성인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 볼 수 있는 강렬하고 변동하는 정서가 됐다. 정서 모델이 된다예요. 이러한 불안정한 가족의 모습이 성인기의 정서의 어떤 그 패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안정, 언스테이블 배우자인 엘사의 사례에서 이러한 예를 볼 수 있다. 그녀의 가족은 더 이상 서로 대화하지 않고 원인 프랙션으로 나뉘었다. 예, 원인 프랙션, 원인 경고잖아요. 아니 원인 전쟁이네요. 워의 ing군요. 그러면은 프랙션. 해번 가족들이 서로 이게 전쟁 상태 나뉘는 거야. 분할. 그러니까 전쟁 팀으로 나누는 거죠. 상태의 프랙션, 파벌. 가족이 그렇게 되는 거. 엄마 편, 아빠 편. 그녀의 어머니는 몇 차례에 걸쳐 재혼을 함으로써 가족이 컨스텔레이션에서의 지속적 가족 컨스텔레이션 가족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컨스텔레이션 하면 응집되는 거, 뭐 은하 이런 의미. 그래서 지속적인 불안정성을 양성하였다. 또한 그녀는 그녀의 큰오빠와 더 이상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는다. 가족 혼란은 두 번째 요인에 의해 수반된다. 두 번째는 이제 외상적 유기. 그렇죠. 버려진 눈한테 상처가 있는 벤자민은 아동의 양육이 부재한 채 적절한 보호 없이 중요한 것은 보호자가 언제 돌아올지 알지 못한 채 홀로 남겨지게 되는 거. 그래서 더 임플리시트 메시지. 임플리시트는 이제 은밀하게 전달되는 메시지는 is that 다음 같은 것이죠. 아이가 버려졌다는 거예요. 나쁜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돌아오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불안정하고 안정되지 않고 나쁜 상태에서 버려진 느낌을, 어, 은밀하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들 동안 많은 아동들은 힘 있는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학대됨으로써
보더라인 성격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성적 학대가 있다. 그래서 어, 보면 이 보더라인 피디인 분들이 해리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다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해리 현상을 보여가지고 이런 성적 외상을 극복하는 거예요. 디소시에이티브 사파들 이게 해리죠. 사파들의 기초를 다지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넘버아웃이라는 게 이제 좀비처럼 되는 느낌 그런 의미를 이제 또, 예. 그래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이 감정 눌러두는 거예요. 둔해지는 거예요. 둔하게 만드는 행동. 그렇죠? 예. 이게 해리와 같은 의미로 동떨어지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아동들에게 있어서 신체적 고통은 에로틱 쾌감과 유관하지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쾌감과 고통의 중추가 뭐 같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관계가 되고 신체 고통이 이 약간 에로틱한 쾌감이 되고 이게 이제 자해와 연계돼. 이게 후에 하나의 패스웨이가 이후 자해 발달을 제공한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이제 자해하는 거. 근데 벤자민은 모든 경계성 성격자들이 성격 학대의 희생자는 아니라고 언급한다. 그건 맞습니다. 높은 영향이 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그래서 진정한 환희나 건설적인 분투는 단순히 불충분한 것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우하는 것만큼 우리 스스로 대우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타인이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큼 자기를 또 대해요. 이게 내면화된다고 하는데 미래의 경계선 성격 장애들은 심리치료를 포함하여 삶에서의 어떤 것이 너무 잘 되어갈 때마다 그들 스스로를 방해하는 사보타지, 전술이죠. 배운다요.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삶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 어떻게 보면 모순된 행동이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무의식 중에 자기가 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양육자에 내줘야 된 이미지들은 틀림없이 실패나 심지어 자해로 어피스트, 달래는 달래다 이런 뜻이 달래지게 되는 거죠. 자의로 자기 스스로를 달래는 거예요. 내부에 대한 단어 같다. If you want me to feel pain, 네가 만약 나에게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다면, know that I do. 내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다. 예, 그렇죠? 어, 알아라 이런 뜻이죠.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걸 알아라. 만약 너가 나한테 고통을 준다면, 그래서 처벌하는 거예요. 난 처벌과 고통을 받을 만하다고 단언하며 동의한다. 여기에 증거가 있다. 이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당신도 반드시 나를 사랑해야 한다. 왜? 네가 나를 고통 주려고 하는 걸 내가 나 자신에게 주니까. 그러므로 셀프 어택, 셀프 자기를 공격하는 거는 비쇼스.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렬하다는 뜻일 거예요. 비쇼스가 나쁘다. 나쁘게 된 인트로젝션, 내사죠. 예. 그래서 밖에서 본 시각을 자기 자신을 향해서 주는 거죠. 만족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랑의 선물을 나타낸다. 이거는 너가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고 고통을 주려고 하는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너에 대한 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적 관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약간 나왔지만요. 지금 이제 경외성 환자들을 보고 있어요. 경외성 성격 장애. 경계선 성격의 인지적 유형은 그들의 대상 표상. 이제 표상이란 말이 어떤 A라는 대상이라고 하죠. 외부에 있는 이게 어떤 심리 정신 세계 안에 어떤 상징으로서 리프레젠테이션 되는 표상이 되는 거죠. 어떤 거로 그러니까 어떤 내적 이미지 형태로 갖게 되는 거죠. 대상 표상이 분리 구조의 직접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예. 그래서 퇴행은 불변하는 대상의 구조화된 조건 하에 잘 기능하는 그들의 경향성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번역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던 것 같은데 퇴행, 퇴행 나이를 이렇게 거꾸로 하는 퇴행은 불변하는 대상의 구조화된 조건 하에 잘 기능하는 그들의 경향에서 분명히 나타나지만 이건 아마도 원소를 봐야 되는데 퇴행이라고 하는 게
이 기능을 잘하는 과정 안에서도 나타나지만 구조와 타인의 확실한 존재 없이는 더욱 원시적인 기능 수준으로 악화된다. 그쵸? 우리가 퇴행하는 현상이 건강 상태에도 나타나는데 이 퇴행이 인격에 있어서 성격에 있어서의 구조나 안정된 타인의 존재가 없는 경우에는 굉장히 원시적인 수준으로 이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타인의 존재가 확보될 경우 종종 경계성 성격은 현실에서 보다 확고한 기반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 의미 있는 뭐예요? 나한테 중요한 인물이 생기게 된 때, 이 현실에서의 어떤 확고한 기반이 되는데 대인관계가 위협받을 때, 그 거꾸로 이제 자아기능 수준은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 원칙에 기초한 세컨더리 프로세스 띵킹. 이거는 이성적 사고예요. 퍼스트 프로세스 띵킹이 원시적 사고 이렇게 보통 정신분석에 얘기하는데 소망, 환상, 직접적인 욕구, 이 지차지, 충동을 이렇게 하는 거에 기반을 둔, 그쵸? 요거는 소망, 환상, 그다음에 충동을 확 해버리는 요거 프라이머리 프로세스 띵킹에 양보하기 시작한다예요. 이게 퇴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원시적 사고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프라이머리네요. 세컨더리,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양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실들을 비교하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견해들을 바탕으로 상황을 고려하고 단기간, 장기간 모두의 적응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건강한 거예요. 지배적인 의식 통제에서 이대의 충동을 맞는 능력은 자아 기능이 약화되어가지고 무너지죠. 그러면 마치 정신병 사파, 일시적인 정신증적 사파의 총체적 과정에 걸쳐서 예, 걸쳐 중지된다. 그래서 이 수준에서 스플리트, 이렇게 분리죠, 분리. 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어, 좋은 거 나쁜 거를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스플릿과 이와 관련된 투사적 독립시 같은 기제들은 이 투사적 독립시는 예, 아실 거예요. A가 B에 대해서 이렇게 뭐 비교한 그 스몰 A라고 하는 예, 이렇게 비추면 B가 예, 스몰 A의 형태로 따라가는 현상이에요. 원래 이렇게 B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스몰 A를 보내게 되는. 그래서 이 A가 보는 대로 이 사람이 하게 되는 이런 걸 이제 투사인데 이게 투사한 거에 아이덴티피케이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 임상적인 픽처를 도미네이트 한다는 건 뭐예요? 보드라인 BPD에 있어서 이 투사 동일시가 굉장히 강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들은 그들의 욕구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두루지게 예를 들어서 클라이닝 매달리는 거죠. 디맨딩. 그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이 클라이닝이 올라간다라는 거잖아요. 클라이밍. 그런 의미예요. 막 다리 붙잡고 이렇게 달라붙는 디맨딩 요구하는 것을 드러내거나 격분하면 이 세 가지 모두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아 기능의 보다 낮은 수준으로의 퇴행 경향은 이러한 환자들에게 그쵸. 이 퇴행이 정신 측정이죠. 요거. 그래서 어떨 때는 정신병 환자인 것처럼 느껴지는 여기는 병에서는 특징이다 그랬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의 인지 수준은 또한 외부 환경의 구조화 정도에 달려 있다. 임상가들은 경계선 성격 장애들이 지필 성격 검사들과 같은 구조화된 검사들에서는 보다 건강해 보이지만 환자들이 그린 환자들이 그림 자극을 근거로 이야기를 만드는 로샤 투사 검사예요. TAT 같은 투사 검사에는 덜 건강해 보인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검사해 보면 나옵니다. 제가 로샤는 이 객관화 검사가 아니어가지고 약간 비과학적인 변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신뢰는 하지 않는데 근데 또 실질적으로 지각의 어떤 형태들이 그러니까 어떤 틀을 이 없기 때문에 우회해서 어떤 의식적인 뭐 방어라고 얘기되는 걸 우회해서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 BPD들의 반응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투사적 상황에서 환자들은 애매모호한 자극을 해석하기 위해 그들의 자신의 내부 구조에 호소한다. 그렇죠? 정답을 자기 내면에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의 행동은 개인 고유의 특성과 상황적 제약 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다. 이게 뭐, 이게 이제 내적인 거. 이게 이런 게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 상황의 제약은 뭡니까? 환경이죠? 그렇죠? 상호작용이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빨간 신호등에서 멈추죠.
당연히. 이거는 구조화돼 있어요. 이러한 이처럼 고도로 각본화된 상황들에서 구조화된 검사들의 소셜 이커벌런트. 그러니까 이거 사회가 뭔가를 이게 비슷하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예. 그래서 경계선 성경 장애자들은 이런 기대와 일치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따라요. 그러니까 겉보기는 어때요? 되게 유능하고 건강해 보이기도 하고 머리까지 좋다 그러면 더 그렇죠. 그런데 경계선 성격 장애들은 각본화되지 않는 상황을 이끌 내부 구조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어떤 규칙이라든가 틀이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어떤 내부 구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황에서 플로이디티는 뭐 흘러나가니까 형태가 없는 걸 투사할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반응들이 되게 모호한 형태의 이상한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그들 스스로 조직하기 위해 환경의 구조를 빌린다. 환경의 구조를 따르는데 그 누군가가 이게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구조가 없다면 그들은 보다 원시적인 자아 상태로 빠르게 퇴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이 없는 상황, 안정감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리그레션이 확 일어나게 된다. 요거 이제 뭐 나중에 신경심리학적으로 또 나중에 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우리 전두엽 기능과도 이제 예. 전두엽 기능 중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디시전이에요.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여러 형태의 이제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외부의 단서에 의지하는 거와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이게 있는데 외부의 단서, 구조화된 틀이 없을 때 내면에서 자기의 틀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경계선 환자들은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레그레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격 장애들이 특정한 인지 유형을 가진다. 잘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커그니션이 항상 나와요. 강박성 성격장애는 과도한 경직성의 다수인 슈드 스테이트먼트. 이제 우리 앨리스 뭐 이런 데 많이 나오는 얘기죠. 이래만 한다라는 게 강박성 성격장애의 인지예요. 강박성 성격장애자들은 완벽하게 수행해야 하며 무언가 모자라다는 것은 끔찍한 결점이자 비난받을 만한 것이고 자기애성 성격자들은 내가 잘났다요. 그들이 모두 뛰어나고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타인의 무한한 충성과 봉사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를 보고 히스테리, 이 정의가 강박성, 완벽 당위적 진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의 자기는 잘났기 때문에 타인의 무한한 충성과 봉사. 히스테리성 성격자들은 과도하게 인상적, 인프레션 중심으로 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깊이 있게 처리되는 것은 못해요. 근데 경계선 성격자들은 사고와 정서가 어, 플로이디티 다시 정확하게 한번 좀 찾아보죠. 유동하다라는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예. 프로이드 나라 뭐 맞네요. 유동성, 유동한 흐르는 거. 예. 그래서 어, 커그니티브 플로이드 인지사고의 일관성이 없다. 이런 의미로 여기 적어놨네요. 구분되며 플로이드의 정도는 대인관계 질과 본래 과제에서 요구되는 구조의 양에 달려 있다. 예. 심지어 보다 신경정적 경계선 성격에서의 통합된 판단들도 프라질하며 이렇게 파편화될 수 있다라는 깨질 수 있고 또 N 시기의 강렬한 정동 특성의 죄송합니다. 중합파에서 유기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제니는 그들이 좋은 관계에 있을 때 남자친구 차에서 뛰어내린 것이 아니다. 그렇죠? 관계가 좋을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엘사의 흥청망청하는 소비도 부부간의 불화의 상황에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견고한 애착은 보다 나은 판단을 불러일으킨다. 그렇죠? 거꾸로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관계가 문제가 생기거나 이럴 때 어때요? 프로이드 대해서 충동적인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경계선 성격의 또 다른 인지적 특성, 또 다른 아, 인지적 특성은 스플릿된 대상표상의 개념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어떤 인물을 A라는 인물을 보드라인 PD인 사람은 어때요? 선인 사람과 악인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서 본다라는 뭐 그런 맥락이 있다. 단일한 통합된 정체감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강렬한 인지적 부조화를 발생시키는 많은 진술들과 행동들이
경계선 성격 장애에서는 부조화를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 오히려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앞뒤가 달라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데 경계선은 그게 유발되지 않는다는 거. 스플릿된 대상 표상들은 실제적으로 자기 타인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상반된 방식으로 요컨대 이 둘 중 어떤 것이라도 언제든지 환경에 의존할 것이고 예를 들어 통제적이고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양육자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한 친구의 행동을 생각해보자. 그 경계선 성격의 자는 더할 나위 없는 격분함을 드러낼 것이다. 그쵸? 잠시 후에 이 동일한 친구는 환자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어찌됐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회복된다. 그러니까 한 인물이 이렇게 극단적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자명하게도 이러한 분리된 이미지들은 어, 릴리버레이틀리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거리 있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 없고 너무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서브젝트, 주관적인 인지 부조화를 유발할 수 없게 된다. 자기는 이게 모순된 걸 몰라. 그래서 when attention is called to such reversals of opinion and action, 의도나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나 행동에 반대와 같은 것이 이렇게 주목받을 때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보통 쉘로가 그 뭐예요? 회의기에 있는 크림 같은 거로 쉘로가다 그래. 얄팍한 합리화와 넌 챌런스 이 공부하다 보면 어이가 많이 듭니다. 넌 무심함이네요. 아유, 좋은 말이네. 냉담함이라는 의미도 있네요. 여기는 무심함인보다 냉담한, 약간 다른데, 그렇죠? 이러한 디스크리판시, 모순을 들을 해체시킨다. 이 모순을 얄팍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거나 자기가 이렇게 신경 안 쓴다라는 거로 해소시켜버린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자들은 그들 자신의 역설적인 행동들로 괴로워할 수 없다. 어떨 땐 되게 좋아했다가 어떤 싫어하는 거를 이 사람은 스스로가 인식 못하고 통합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인지적 관점과 교차하는 경계선 성격의 또 다른 주장은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종종 그들 자신의 의식의 흐름에 좌우되는 것 같다고 언급한 크롤에서 생겨났다. 의식의 흐름에 따라간다. 이게 프로이드라는 예명님이 프로이디티. 경계선 성격자 장애자들의 정체감 디스퓨전은 뭐예요? 이렇게 모호한 거예요, 정체감이. 특히 그들이 플래시백과 악몽을 포함하는 침투적인 PTSD 환자들이 경험하는 거죠. 떠올리기 싫은데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사유 안에 생각으로 침투하는 침투 사고로 그래요. 침투적인 사고들과 이미지들에 취약하다는 걸 제안한다.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하나의 불쾌한 사고로부터 다음 사고와 연관되어 있어서 오직 인간의 사적인 경험으로만 연결된 강렬한 정동 상태들의 연속을 유발되게 되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새롭게 알게 된 한 사람은 그녀나 그가 그 경계선 성격 장애자가 과거에 누군가와 해결되지 않았던 이슈들을 가졌던 그 사람과 닮은 특정한 매너리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찬미하면서 주시될 것이다. 이러한 유사성의 인식은 마음에 너무 강렬한 모비드한 기억을 일으키게 돼요. 모비드가 이렇게 아주 나쁜, 어, 모비드가 어, 우리가 이 러시아에서 본 모이드라는 게 한국말이 바로 안 떠오르는데 병적인, 병리적인 모이드하다는 게 이제 읽히게 되어 그 새롭게 알게 된 사람은 부시불식간에 유발시켰던 부정적 정서들의 나이팅 로드가 된다. 영향을 줘서 이제 연상시킨다는 거죠. 예. 관찰자 밖에서는 정서들의 시퀀스가 불연속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이 감정들이 건너뛰는 거예요. 사실 의식의 흐름은 개인의 독특한 인생 과거로부터 유발된 단순히 그들 자체만의 논리로 충만하게 된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주관적인 그리고 정서는 뭐야? 널뛴다는 거예요. 예.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크롤은 대부분의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이 인생 초기의 외상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경계선 성격이 본질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유사하고 주장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PTSD, 그러니까 외상이 있는 거예요. PTSD 경계선 성격에 의하면 학대의 과거력이 외상 후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인지적인 장애 특징들을 초래하는 개인들을 구성하는 하이브리드 총체라고 말해야 했다. 결합돼 있다는. PTSD에서 마찬가지로 PTSD 경험을 통한 경계선 성격의 인지적 장치는 되어, 변화되어 와서 개인은 본래의 외상을 재경험하도록 운명 지어진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미지와 기억들은 전부 단편화되고 이게 프라그멘트가 단편화가 단순해진다가 아니라 조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장면만 탁탁탁 떠오르죠. 그리고 변형돼요. 그리고 침투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아울러 의식의 흐름은 환영받지 못하는 신체적 감각들, 그러니까 외상의 어떤 신체적 고통 이런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자기 비평, 외상 경험을 했던 아동기로부터의 fantasy and feared elaborations, 어, 황상과 뭐예요? 공포스러워된 일레보레이션 하는 게 이렇게 흥분 같은 거죠. 이 같은 거 정서적으로 이렇게 고양되는 거예요. 공존하는 불안과 분노의 강렬한 불쾌한 정서들로 구성, 정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정체성, 고독감의 내성 부족, 이 언로니스가 뭐예요? 외로운 거죠. 우리는 이 외로움을 소화하고 견뎌야 되는데 이걸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파괴성과 같은 다른 특징들 역시 과거의 학대 경험들과 연관되어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정신 역동적 접근은 대상들, 즉 학대의 실제 경험의 중요성보다는 판타지 투사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 정신 역동적 접근은 뭐예요? 실제 그런 경험보다는 판타지를 강조하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백, 아론 백이에요. CBT 만든 저서에 따르면 프리처는 분석하는데 상호적으로 배타적인 범주들의 만성적 사용인 양분화된 사고를 경계선 성격의 중심적인 인지 왜곡으로 여겼다. 이 사람은 예,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양자택일의 용어로 해석함으로써 이게 이제 스플리팅이죠. 경계선 성격 장애자들은 상황적인 요구에 비례한 적합한 반응들을 디스퀄리파이하는 그러니까 이게 질적으로 나쁘다는 의미죠. 극단적인 해석들을 하도록 강요되고 극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걸 중개하는 조절하는 이런 반응은 거의 없고 중간지대가 없어요. 양극단만 갖는 거예요. 회색지대가 거의 없고 그래서 디태치다라는 게 멀어진다라는 의미인데 분리된다는 의미죠. 떨어져 나가는 심사숙고의 시기 이후의 질적으로 복잡한 평가들이 거의 없다. 객관화시켜서 자기를 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얘기 많이 하죠. 자기 세상 미래에 대한 견해들은 완전히 긍정적이거나 또는 완전히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그렇죠? 극단화예요. 그래서 프레처에 의해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맥락에서 형성된 신념들은 극단적으로 세상은 위험하고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게 멜라벌런트라고 하고 나는 힘이 없고 파워레스 이게 무력하다예요. 무력하고가 여기서는 이제 이 실질적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적 그다음에 심리적 사회적인 잠재력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상처받기 쉬워. 그리고 난 본래부터 수용받지를 못해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분화된 관점으로 사고함으로써 경계성 성격 장애자들은 원래의 평가를 완전히 버리지 않고 하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미묘하게 수정하거나 과거 견해들의 측면들을 정교화할 만한 기회가 거의 없다. 자기 경험을 세분화시켜서 다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는 삶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것인가? 경계선 성격 장애에 있어서 그 해법은 그냥 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에서 극단으로. 게다가 정돈과 인지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 성격자들은 그들 정서의 강도를 쉽게 다양화할 수 없고 우리가 화내는 거와 기뻐하는 거 사이에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고 조절할 수 있는데 극단이 인지적으로 있으니까 정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에서 제는 모든 사들은 이러한 경직된
이 경직된 플로이드가 유동하다는 게 아니었네요. 플로이디티를 예정하고 있다. 예, 이거 다시 한 번만 확인을 좀. 어, 번역을 잘못한 건가? 유동성이에요. 이건 약간 경직된다기보단 예.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사고와 감정 이것이 경계가 모호해서 예, 유동한다. 변화된 성질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